여러분, 소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40대 이상이시라면 주머니에 꽂고 다니던 워크맨의 로망을, 2030 세대라면 거실에 놓인 플레이스테이션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소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때 삼성을 위협했던, 하지만 지금은 몰락해서 존재감 없는 일본 전자회사. 우리는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며 일본 전자기업들이 혁신의 실패에 도태되었다고 비웃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시장을 휩쓸 때 소니나 파나소닉은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고 믿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배신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망한 줄 알았던 소니가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소니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든 지표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단순히 좀 벌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2008년 이후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의 또 다른 대표 기업 파나소닉의 시가총액이 고작 1조엔 늘어나는 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할 때 같은 기간 소니는 기업 가치를 무려 25배나 폭등시켰습니다. 약 25조 엔,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 넘는 거대 제국이 된 겁니다. 지난 8월 8일 일본 주식시장에서 소니의 주가는 상장 이래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전자산업은 끝났다고 혀를 차던 그 순간에 소니는 조용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역대급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아는 소니 TV는 매장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존재감조차 없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전자회사 소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의 소니는 가전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의 20대에게 소니가 뭐 하는 회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TV나 오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스파이더맨 만든 영화사 아니에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 회사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만드는 곳이죠. 정확합니다. 지금 소니를 먹여 살리는 건 납땜질이 아니라 콘텐츠와 금융입니다. 과거 세계를 호령했던 메이드 인 재팬의 자존심, 그 제조업의 신화가 무너져 내릴 때 소니는 과감하게 자신들의 DNA를 뜯어 고쳤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건 돈이 안 된다. 이 사실을 그 어떤 기업보다 먼저 깨닫고 스스로 제조업의 왕관을 벗어던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일본 기업의 부활 스토리를 들으려는 게 아닙니다. 소니의 변신은 21세기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교과서입니다. 왜 열심히 물건을 만드는 공장은 가난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판을 짜는 기업은 부자가 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전히 제조업 강국의 신화에 취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경고등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 서늘한 돈의 이면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는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날로그의 제왕이었던 소니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2010년을 전후로 소니를 포함한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의 내로라 하는 전자기업들이 약속이나 한 듯 역대 최악의 적자를 쏟아냅니다. 소위 일본 가전의 몰락이 시작된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경영학에는 스트라이크 존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수가 자신이 잘 던질 수 있는 코스로만 공을 던지듯 기업이 자신들이 잘하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 전자기업들의 스트라이크 존은 명확했습니다. 제품 수명 5년에서 10년, 판매량 수천만 대 수준의 고품질 하드웨어. 워크맨이 그랬고, 캠코더가 그랬고, 초창기 콘솔 게임기가 그랬습니다. 장인 정신을 발휘해 기가 막히게 튼튼하고 정교한 물건을 만들면 전 세계가 지갑을 열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21세기는 이 스트라이크 존을 완전히 벗어난 공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수명이 1년에서 2년으로 극도로 짧고 전 세계에 1억대, 2억대씩 깔리는 물건,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게다가 하드웨어의 성능보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기계는 아무나 만들게 놔두고 우리는 그 위에서 놀 수 있는 판만 깔아주자. 구글, 애플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른바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그물을 치고 있을 때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며 어떻게 하면 화질을 0.1%더 개선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R&D 연구개발 효율성을 한번 볼까요? 1990년만 해도 일본 기업들은 100원을 투자하면 7,000원을 벌어왔습니다. 세계 1위의 효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100원을 투자하면 고작 2,000원에서 3,000원을 벌어갑니다. 효율이 반토막, 아니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밤새워 제품을 개발하는데 돈은 안 벌리는 기이한 구조에 갇힌 겁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투자하는 기술이라는 게 대부분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개량형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원하는데 일본은 있는 것을 닫고 조이는 개선에만 몰두했습니다. 반면 미국 기업들은 100원을 투자해 수억 원을 벌어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시장을 창조했으니까요. 2012년 무렵 소니는 빈사 상태였습니다. TV 사업은 적자투성이었고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갤럭시에 밀려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소니는 자존심 그 자체였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6년 동안 4번이나 적자를 내는 회사를 믿어줄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신용등급은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소니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알던 소니를 죽이자. 그리고 그들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이었던 사업들을 도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소니가 칼을 빼든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자신들의 몸집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학에는 기업 집단 할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밑에 반도체 사업부, 가전사업부, 건설사업부가 있다고 칩시다. 각각의 가치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10조 원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뭉뚱그려 7조 원, 8조 원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왜냐? 덩치만 컸지 서로 시너지는 안 나고 한쪽에서 번 돈으로 다른 쪽 적자를 메워주는 비효율적인 문어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재벌 기업들이 만년 저평가에 시달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시 소니를 비롯한 일본 전자대기업들이 딱 이 꼴이었습니다. 계열사는 수십, 수백 개인데 합쳐놓으니 시너지는커녕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결심합니다. 우리의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사업은 그게 우리 회사의 상징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잘라낸다. 이때 소니가 도입한 경영 전략이 바로 스마일 커브 이론입니다. 알파벳 U자 모양의 웃는 입술 모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곡선의 왼쪽 끝은 기획, R&D, 브랜딩입니다. 오른쪽 끝은 서비스, 마케팅, AS입니다. 그리고 푹 꺼진 가운데 아래쪽이 바로 제조입니다. 과거 20세기에는 가운데에 있는 제조, 즉 물건을 직접 만드는 공장이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되면서 이 곡선은 극단적인 U자 형태로 변했습니다. 물건을 조립하고 만드는 가운데 제조 영역은 부가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싼 인건비로 치고 올라오고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반면 돈은 어디서 벌리느냐? 왼쪽 끝에 있는 원천 IP와 기술 혹은 오른쪽 끝에 있는 플랫폼과 구독 서비스에서 막대한 수익이 나옵니다. 애플을 보세요. 아이폰은 애플이 만들지 않습니다. 중국의 폭스콘이 만듭니다.
제조는 남에게 맡기고 애플은 기획과 앱스토어 생태계만 꽉 쥐고 돈을 쓸어 담습니다. 소니는 이 냉혹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아, 우리가 그동안 목숨 걸었던 장인 정신이 사실은 스마일 커브의 가장 밑바닥, 돈 안 되는 조립 노동이었구나. 이 깨달음 이후 소니의 행보는 충격을 넘어 공포스러울 정도로 냉정해집니다. 가장 먼저 희생된 것은 소니 바이오 노트북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타벅스의 맥북이 점령하기 전 2000년대 힙한 사람들의 상징은 보라색 광택이 나는 소니 바이오 노트북이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았죠. 소니 PC 사업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2014년 이 PC 사업부를 가차없이 매각해버립니다. PC는 이제 끝났다. 스마트폰에 밀려 사양 산업이 될 것이고 제조 마진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팬들은 반발했지만 경영진의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어떤가요? PC 시장은 레노버 같은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완전히 레드오션이 되었습니다. 소니가 그때 발을 빼지 않았다면 아마 천문학적인 적자를 지금까지 떠안고 있었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은 2017년에 일어납니다. 소니가 배터리 사업부를 무라타 제작소에 팔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에 쓰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회사가 바로 소니이기 때문입니다. 1991년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면 모바일 혁명은 10년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기술적 상징성으로만 따지면 소니의 심장과도 같은 사업부였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배터리 기술? 훌륭하지. 근데 이거 앞으로 중국이랑 한국 LG나 삼성이 미친 듯이 공장 지어서 물량 공세할 텐데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 답은 노였습니다. 기술의 최초라는 명예는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소니는 명예를 버리고 실리를 택했습니다. 앞으로 피 터지는 치킨 게임을 해야 할 배터리 제조 사업을 미련 없이 팔아치운 겁니다. 대신 소니는 스마일 커브의 양쪽 끝, 왼쪽의 콘텐츠와 오른쪽의 금융 서비스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소니 부활의 구세주로 불리는 히라이 카즈오 전 회장입니다. 그는 원래 전자 엔지니어 출신이 아닙니다. 소니의 음악, 게임 사업부에서 잔뼈가 굵은 콘텐츠 전문가였습니다. 전자회사 소니의 CEO 자리에 비엔지니어 출신이 앉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소니의 DNA가 바뀌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자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감동을 파는 회사다. 추상적인 말 같지만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전자회사의 허물을 벗고 숨겨져 있던 진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소니의 진짜 캐시카우, 금융업입니다. 소니가 금융을 한다고? 그냥 할부 금융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소니 TV에 화질에 감탄하고 있을 때 소니는 뒤에서 조용히 보험을 팔고 은행을 돌리며 막대한 현금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때 소니그룹 전체 영업이익의 60% 이상이 전자제품이 아니라 금융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니를 워크맨 만드는 회사로 알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니는 금융회사가 취미로 가전제품을 만드는 곳이라는 농담이 돌 정도였습니다. 제조업은 공장을 돌려야 하고 재고가 남고 불량이 나면 손해를 봅니다.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금융은 다릅니다. 돈이 돈을 법니다. 그리고 한 번 고객을 유치하면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와 이자가 들어오는 구독 경제의 원조입니다. 소니는 2020년 아예 상장되어 있던 금융자회사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켜버립니다. 약 4조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식을 다 사들여 상장 폐지시키고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불안정한 전자사업의 등락을
안정적인 금융업의 현금 흐름으로 받쳐주겠다는 계산입니다. TV가 안 팔려도 스마트폰이 망해도 사람들이 보험료는 내니까요. 이것이 바로 소니가 10년 넘게 적자를 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체력의 비밀이자 제조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공장은 멈춰도 돈은 멈추지 않는다. 이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죠. 하지만 금융만으로는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은 든든한 방패일 뿐 적을 베는 칼은 아닙니다. 소니가 다시 세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꺼내든 진짜 무기, 삼성전자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소니만의 필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적재산권, 즉 덕후 장사입니다. 금융이 소니를 지탱하는 든든한 방패라면 소니가 휘두르는 날카로운 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마일 커브의 왼쪽 끝, 대체 불가능한 원천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 끝, 팬덤을 거느린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먼저 왼쪽 끝 기술 이야기부터 해보죠. 많은 분들이 소니를 전자회사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변신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소니는 여전히 괴물 같은 제조업 회사이기도 합니다. 단지 그들이 만드는 물건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바로 이미지 센서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에서 눈 역할을 하는 핵심 반도체입니다.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이죠. 이 분야에서 소니의 위상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합니다. 2위인 삼성전자가 맹추격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니는 넘기 힘든 벽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비즈니스인지 아십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한 대 팔 때마다 소니는 앉아서 돈을 법니다. 아이폰 카메라에 소니 센서가 들어가니까요. 심지어 경쟁사인 삼성전자조차 갤럭시의 최고급 모델에는 소니 센서를 쓰기도 합니다.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서로 내 폰이 더 좋다고 피 터지게 싸우지만 결국 그들이 많이 팔면 팔수록 뒤에서 조용히 웃는 건 소니입니다. 이것은 과거 소니가 TV를 팔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비즈니스입니다. TV는 마트 진열대에서 삼성, LG와 가격표를 붙이고 경쟁해야 하고 안 팔리면 재고가 쌓입니다. 마진도 박하죠. 하지만 이미지 센서는 기업 간 거래인 B2B 독점에 가깝습니다. 대체자가 없으니 소니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최고급 화질을 원해? 그럼 우리 거 써야지. 꼬우면 직접 만들던가. 이 슈퍼을의 위치를 점유한 덕분에 소니의 반도체 사업은 웬만한 글로벌 가전회사 전체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가 눈을 떠야 합니다. 차 한 대에 카메라가 수십 개씩 들어갑니다. 그 눈을 누가 만들까요? 소니는 이미 혼다와 합작해 전기차 아필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를 팔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거대한 기계에 들어갈 센서 생태계를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니는 더 이상 TV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기계들의 눈을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소니 부활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스마일 커브의 오른쪽 끝, 바로 콘텐츠 IP에 있습니다. 여기서 소니의 전략은 아주 단순하고도 잔인합니다. 기계는 한 번 팔면 끝이지만 감동은 평생 돈을 뜯어낼 수 있다. 과거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드웨어 판매였죠. 하지만 지금 소니 게임 사업의 핵심은 게임기 본체가 아닙니다. 바로 PS 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와 네트워크 매출입니다. 게임기는 적자를 보고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거실에 기계를 깔아놓으면 유저들은 게임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친구와 멀티플레이를 하기 위해 매달 구독료를 냅니다. 마치 면도기는 공짜로 주고 면도날을 계속 팔아먹는 질레트처럼, 혹은 프린터는 싸게 주고 잉크로 돈을 버는 HP처럼 소니는 게임기를 미끼로 거대한 디지털 구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 안에 채워 넣을 콘텐츠 역시 소니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아시죠? 극장판 하나로 일본 역대 흥행 1위를 갈아치우고
수조 원을 벌어들인 이 작품, 도대체 누구 걸까요? 바로 소니입니다. 정확히는 소니의 자회사 애니플렉스가 배급합니다. 음악은요, 소니 뮤직이 유통합니다. 주제가를 부른 가수도 소니 뮤직 소속입니다. 사람들이 귀멸의 칼날을 보며 울고 웃을 때 극장 티켓값, 블루레이 판매 수익, 피규어 라이선스, 주제가, 스트리밍 수익까지 모조리 소니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소니는 이걸 원소스, 멀티 유즈를 넘어 원소니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소니 뮤직은 세계 3대 음반사 중 하나입니다. 마이클 잭슨, 비욘세, 아델의 노래 저작권을 소니가 관리합니다. 소니 픽처스는 할리우드의 메이저 스튜디오입니다. 스파이더맨 판권도 소니가 쥐고 있어서 마블과 디즈니조차 소니 눈치를 보며 영화를 만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TV나 스마트폰 같은 하드웨어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감가상각이 일어나죠. 하지만 지식재산권, 즉 IP는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팬덤이 쌓이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30년 전 나온 노래가 리메이크되어 또 돈을 벌고 20년 전 나온 게임 캐릭터가 영화로 만들어져 또 돈을 법니다. 소니는 깨달은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은 중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지만 50년 된 스파이더맨, 30년 된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전 세계 오타쿠를 거느린 애니메이션은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하루아침에 베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소니가 파나소닉과 운명이 갈린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파나소닉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배터리, 더 좋은 가전을 만들까라는 제조업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면 소니는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문화와 금융을 지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했습니다. 2021년 4월, 소니는 63년 만에 회사 이름을 소니에서 소니그룹으로 바꿉니다. 단순한 개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자제품 사업부는 우리 회사의 6개 기둥 중 하나일 뿐이다. 더 이상 전자가 소니의 주인 노릇을 하지 마라.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소니의 전체 영업이익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도 차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게임, 음악, 영화, 금융,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던 워크맨의 소니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체를 거름 삼아 콘텐츠로 사람을 홀리고 금융으로 지갑을 묶으며 반도체로 세상을 보는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국 경제, 특히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소니를 이겼다고 자부했습니다. 스마트폰 1위, TV 1위,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랑스러운 성적표죠. 하지만 주식시장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은 소니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시장은 돈을 더 잘 버는 삼성보다 소니에게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줄까요? 왜 시장은 돈을 더 잘 버는 삼성전자보다 소니에게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때가 많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한국 경제가 마주한 서늘한 경고입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의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에 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주력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입니다. 전형적인 제조업이죠. 제조업의 숙명은 사이클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미친 듯이 벌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섭니다.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수십조 원씩 증발하는 걸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즉, 너네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내년에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제조업은 확신을 주기 어렵습니다. 반면 소니를 볼까요? 경기가 안 좋다고 사람들이 음악을 안 들을까요? 불황이라고 게임을 끊을까요?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고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소니가 구축한 콘텐츠와 구독 모델은 경기를 타지 않습니다. 한 번 가입한 PS 플러스 회원은 매달 돈을 내고 30년 전 발매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매년 겨울마다 소니 통장에 수백억 원을 꽂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사랑하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공장 돌려서 땀 흘려 버는 돈보다 지식재산권으로 앉아서 버는 돈이 훨씬 더 우아하고 안전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소니를 이겼지만 어쩌면 가장 힘든 전장에서만 이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극장에서 스파이더맨 영화를 봅니다. 그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 혹은 집에서 보는 TV 패널은 삼성이나 LG가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드웨어의 승자니까요. 하지만 그 영화 자체를 소유한 건 소니입니다. TV는 한 번 팔면 끝입니다. 10년 뒤에 고객이 다시 TV를 살 때까지 기업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 IP는 영원합니다. 극장 수입, VOD 수입, 캐릭터 상품, 게임화 판권 등 끝없이 재생산되며 돈을 법니다. 결국 플랫폼을 가진 자가 디바이스를 만드는 자를 지배하는 구조. 이것이 현대 비즈니스의 먹이사슬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중국이라는 변수입니다. 과거 일본이 쥐고 있던 제조업 왕좌를 한국이 뺏어왔듯 지금 중국이 한국의 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LCD 패널 시장은 이미 중국에 넘어갔고 스마트폰과 배터리도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제조업은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순간 처절한 가격 경쟁에 내읍에 빠집니다. 마진은 박해지고 조금만 방심하면 적자가 납니다. 이것이 스마일 커브의 가운데 제조 영역에 머무는 기업의 비극입니다. 소니는 이 비극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영역, 즉 문화와 금융, 그리고 독점적 하이테크인 이미지 센서로 도망친 겁니다. 소니의 부활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중국과 제조업으로 맞짱 뜨지 마라, 필패한다 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증명한 생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초격차 기술을 외치며 제조 경쟁력 강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1위를 해도 정작 그 거대한 과실을 담을 플랫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돈을 벌고 유튜브가 돈을 벌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폰을 수억 대 팔아도 그 안에서 결제되는 앱 수수료 30%는 구글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손발은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판을 짜고 룰을 만드는 두뇌 싸움에서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니의 전 CEO 히라이 카즈오는 구조조정 당시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소니의 제품이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이 질문을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10년 뒤에도 유효한가? 아니면 중국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물건을 붙들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때 전자왕국이라 불리던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 더 강해진 소니와 히타치. 이 두 기업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인 제조업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인 그 제조업 신화를 지금 우리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어쩌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자 소비자인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소니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돈을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결국 소니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열심히 만드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비단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자본주의의 바뀐 룰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식 투자를 할 때 혹은 직업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 회사가 스마트폰을 몇 대 팔았대, 매출이 얼마래, 공장을 얼마나 크게 지었대. 하지만 소니의 사례가 증명하듯 매출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이익의 질입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2원을 남기는데
경쟁자가 나타나면 1원으로 깎아야 하는 제조업 비즈니스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동안 아무런 추가 비용 없이 계속 돈이 들어오는 IP 플랫폼 비즈니스. 여러분은 어디에 내 소중한 자산을 태우시겠습니까? 소니는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는 고통을 감내하며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삼성의 발밑에도 못 미친다는 조롱을 듣던 회사가 지금은 그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더 좋은 TV를 만들 수는 있어도 삼성이 귀멸의 칼날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스마일 커브의 밑바닥, 즉 경쟁자가 너무 많고 가격 경쟁만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소니처럼 남들이 베낄 수 없는 원천 기술이나 충성스러운 팬덤을 가진 IP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성실함이 독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를 보십시오. 가성비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체 불가능성만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라는 제조 강국의 신화에 기대어 살 수 있을까요? 소니가 워크맨을 버리고 스파이더맨을 선택했듯 히타치가 원자력을 버리고 IT 플랫폼을 선택했듯 우리에게도 성공했던 과거를 버릴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 하나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한때 전자제국이었던 소니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덕분에 소니는 가장 강력한 괴물이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와 비즈니스 인사이트도 과거의 상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기를 바랍니다. 돈의 이면을 파헤치는 채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상식을 부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